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전문가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우리가 그 초보자를 위한 강의에서 초급자를 위한 강의에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 그 수익률의 성과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초기의 차이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수익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점차 안정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있는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높은 성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 평균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만 여기 투자의 개념은 재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은행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죠. 은행도 똑같이 이자를 동일한 은행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이고, 주식도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그거를 동일한 주식에 재투자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수익률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원본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30년을 넣어놔도 2.4배에 불과한데, 즉 1원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30년을 두면 2.4배, 즉 2원 40전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물가 상승까지 감안을 하면 2.4배가 사실상은 실질 이자율로 따지면 마이너스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런 그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30년을 투자하게 되면 7.6배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계점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결과가 은행처럼 이렇게 따복따복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사실은 주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것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서 행복하겠지만, 어느 때는 정상의 그 본질적인 가치에 현저하게 못 미쳐서 오히려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하겠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본성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은 이제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낮은 지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던질 수가 있어서 그런 그 우려가 존재를 하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난 언제든지 이 고점에서 던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가 차트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그 확신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패턴이면 주가 오를 거고, 뭐 언제까지가 오르면 고점이고, 그런데 그게 예외상이 너무 많습니다. 즉 차트를 갖고 믿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 정해진 수익률보다 높이 올라가면 팔고, 정해진 수익률보다 낮게 떨어지면 뭐 사고, 이런 그 개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내재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과 수급에 따라서죠. 요게 바로 7% 성장하는 펀더멘탈에 따른 자기 자본의 증가되는 양상이라면, 증가율이라면
실제 시장 내에서는 시장 내의 유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죠.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실적과 그 예상하는 바는 다를 수가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추세를 따라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앙드레 코스폴라니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이 산책하는 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는 개처럼 산책을 하게 되면 주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끌고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개도 궁극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드레 코스폴라니는 산책하는 사람과 목줄이 메인 개의 논리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상정해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하시는 게 매일매일의 주가가 종가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내 재산이 빠졌다. 아니면 내 재산이 뭐 이 돈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자기가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수익이 확정되거나 손실이 확정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된 손실과 확정된 수익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날의 그 시가총액 가격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졌다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가격 변동에 그 연동해서 움직이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속 편하게 사시는 게 낫다. 괜히 주식 투자 해가지고 이런 변동성에 휘둘려서 손실 시점에 잔뜩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랐을 때 잔뜩 사가지고 손해만 보게 되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버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투했다가 여기서 이제 하한가 맞고 이제 손절당하면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 돈이 있다면 한 주식에 몰빵해도 상관없다. 다 잃어야 100% 손해지만 우리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신용을 써 가지고 빚을 냈다가 털리면 계좌가 바로 깡통이 나거든요. 깡통 계좌가 돼요. 0원짜리 계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 주식, 즉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러면서도 자본의 성장 가능성, 즉 이익이 잘 나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평균 수익률 7% 했을 때는 30년을 투자하게 되면 7.6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게 배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적을 안 보셨으니 이게 정확하게 감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문가용 강의에서는 실제 실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국은행에 경제 통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시가총액, 그다음에 주요 주가지수 관련된 통계부터 해가지고 금리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2004년 초에 1원을 투자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배당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재투자를 해서 2020년 말까지 가게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주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과 그다음에 배당으로 받은 수익률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걸 합산해야지 코스피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을 택한 거는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택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의 주식 관련된 자료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계산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04년도부터입니다. 즉 그전에는 주가 수익률만 계산할 수 있지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선택을 했고 현재 2022년 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를 지금 누적해서 수익률을 낸 겁니다. 그러면 누적 수익률 구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1 플러스 코스피 수익률 2004 1에다가 1 플러스 코스피 수익률 2005 2006 해서 2024년 2년까지를 쭉 곱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2021년에서 여기 이 높은 지점에서는 1원을 투자를 2024년 1월에 했습니다. 그 초에 했으면 4.84원이 되는데 그 2022년에 가면 이제 왕창 빠졌죠. 그래서 2022년 말에 가면 3.75원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잘 보시면 2008년에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얻었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의 주식을 다 팔고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왕창 빠졌었죠. 그래서 오히려 원본에 가깝게 그냥 거의 이자 수익 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확 빠졌다가 도로 다 회복을 하고 또 올랐다가 2017년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그 또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 투자가 늘면서 3천을 돌파하고 잘 났다가 오히려 이제 그 개인들이 고점에 투자한 것들이 물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 위기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왕창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도가 정해진 돈을 주식 투자를 해놓으면 이때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엄청 손해보고 손실을 확정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면 도로 다 회복되고 더 나갔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는 그 용도나 기한 제약이 없는 기간 제약이 없는 돈만을 투자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런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우리가 그 신용 썼던 것들이 다 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빚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 이 데이터들이 실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구했더니 2022년까지 3.75원이었다는 거죠. 1원을 투자했는데 3.75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년 동안에 그 연평균 그 수익률을 내봤더니 약 7.2%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주식의 경우 평균적으로 7% 정도를 가정하고 이 차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7%입니다. 자, 은행에 넣었다라고 하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CD에 투자를 해서 롤오버를 하는 게 차환을 해서 투자하는 게 금리가 되게는 높죠. 그래서 아마 CD 누적 수익률 정도가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CD에다가 1원을 투자를 했다가 그거를 재투자 대투자를 해서 2022년까지 가져왔으면 그게 얼마가 됐냐? 1.67원이 됐어요. 연평균 수익률은 2.74%밖에 안 됩니다. 여기 7.2%에 3.75원이 되는 거와 1.67원이 되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크죠. 원본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배는 조금 못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간이 더 길어지면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들을 이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죠. 국고채 3년 수익률의 경우는 국가가 보증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권을 국고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은 이 국고채도 보유하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그 수익률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1년 단위로 재투자 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구해봤더니 국고채 3년의 누적 수익률로 보면 1.77원. 2004년에 1원을 투자했을 때 2022년에 1.77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이자니까 은행이자는 이 CD 수익률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 CD 수익률이 국고채 3년 만기 채권 수익률보다 못합니다. 1.77원이에요. 연평균 3.04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는 도대체 주식은 못하겠고 그렇다. 그러면 은행 예금으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국고채를 사서 만기 회수를 하시면 적어도 은행이자는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과거 19년간의 실적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셔야 될 거는 2021년에 4.84원까지 올랐다가도 2022년 조정을 왕창 받으면서 3.75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변동성이 존재를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기한 제약이 없어야 되고 지금 팔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한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돈, 여유 자금을 통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은행이나 국고채 수익률보다 못한 구간이 없었다. 물론 이제 과거 실적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렇다고 100% 장담은 못하죠. 일정 구간에서는 손실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에 걸쳐서 보유를 하게 되면 적어도 평균적인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업을 잘 정보를 파악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낼 자신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하고 별로 이런 기업 분석까지 잘할 수 없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S&P 500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바로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이 있죠. 주요 증권사마다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들을 잘 골라낼 자신이 없고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에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수익 ETF에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기간 제약이 없다면 적어도 은행이자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론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실제 현상으로 봐도 이런 이 플럭추에이션도 나타나고 이 변동성도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은행이자나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초월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였죠. 뿐만 아니라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왕창 그 가수요가 붙어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점을 통해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은행이나 국고채를 사서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사면 정말 좋은데 이 위기에 그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식에 이미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는 투자여력이 없습니다. 반면 이제 이런 높은 데서 또 샀던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지 다시 4.84원까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금융 위기가 왔다 이런 때 막상 그 주식 투자 지수가 퍽퍽퍽 빠지는 걸 보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코로나 팬데믹 때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운 기간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뭐 리만 브라더스가 아작이 나서 파산을 하니
뭐 그거에 우리나라도 뭐 엮여서 뭐 어쩌니 이런 얘기해서 정말 시장 내 안 좋은 소문만 계속 있을 때, 이런 때 투자를 한다는 게 보통 강심장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다만 이미 제가 그 이후에 강의에서 이후의 장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빠진 시점에 주식을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아니라 그 S&P 500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시점, 이런 위기 상황에 주로 주식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산 중에 자회사나 주식의 한 70% 아니면 65%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30%에서 35% 정도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때 보유 현금을 몽땅 쓸어다가 자회사를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수익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식에 오른 것들을 갖다가 상환처분하는 거예요. 즉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주식을 팔아, 그 보유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뺀 나머지 과거 현금 보유분에 해당되는 30에서 35%를 파는 거죠.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와서 주식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70%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식들은 같이 빠져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뭘 산다,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 이게 턴을 할지 알기도 어렵고. 하지만 보유 주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다가 여기서 턴을 해서 여기 좀 턴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라는 것들은 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들의 경우는 감이 오거든요. 저점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됐겠구나라는 시점은 감이 오거든요. 그때 주식을, 현금 보유분을 주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1년 만기짜리를 들고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다 전환을 해서 이익을 획득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미 주식 투자를 다 하고 있어서 여유 자금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졌을 때 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19년의 역사, 가용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의 총 수익률을 구해 보았고, 그거에 19년을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한 2배 이상이 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 예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국고채를 사서 만기 보유하시면 차라리 낫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이제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 이제 공시기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주식 대 국고채 비율을 5대5로 맞췄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채권은 안 올라갔으니까 주식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팔아서 국고채를 또 사고, 반대로 주식이 빠지게 되면 국고채를 팔아서 주식이 사는 그러한 형식의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란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가 워런 버핏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벤자민 그레이엄 이후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만나면서 워런 버핏이 투자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찰리 멍거하고의 관계 속에서 찰리 멍거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과거처럼 꽁초 투자, 즉 망가질 기업에 한입 빨고 버리는 그런, 그래서 그 단타나 이런 뭐 공매도하는 세력과 같은 투기적인 요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별로 실적이 안 좋고 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꽤 오래전에 바꿨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죠.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점에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왕창 올라갈 때 사가지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초심자의 이제 수업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때 산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사서 아직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왜냐?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골랐거든요. 위대한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은 이미 제가 초보자, 초급자, 중급자를 위한 기업 분석 강의를 통해서 그 골라내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런 식의 강의들을 꾸준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 분석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그 주가 안 보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게 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연연하지 않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간에는 내가 분석한 그 분석이 철두철미하게 실시한 분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남한테 한마디 딱 듣고 라면 시장이 미국에서 잘 된대, 그래서 뭐 음식료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잘 제대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원본보다 주가가 빠지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코스피처럼 우량 기업과 시원찮은 기업까지 같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은행 CD 금리, 은행 이자보다 국고채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믿고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코스피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 하면 대한민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과거와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